남북이 오늘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정부는 실제 공사는 북측의 비핵화 진전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상황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놓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로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떨어지는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을 높이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문건을 바탕으로 김태우 수사관이 첩보를 생산하는 과정에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 또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사진을 올린 13명이 검거됐습니다. 붙잡힌 일베 회원들은 평범한 직장인과 대학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해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가 한 명당 월 20만 원으로 오르고 지원 대상도 만 14살 미만에서 만 18살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또 만 24살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양육비도 월 18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내륙에 다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부터 체감온도가 영하 20도를 크게 밑도는 동장군이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입니다. 세밑 한파는 새해 초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하나로 연결되는 한반도, 남북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이 오늘 북한 땅 판문역에서 열렸습니다. 끊어진 철로를 잇고 서울에서 평양까지 도로 표지판도 세우는 등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먼저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일 도라산역과 판문역을 오가며 개성공단 화물을 실어 나르던 남북열차가 끊긴 지 10년. 적막했던 판문역이 오랜만에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에 참석한 남북 인사들로 들썩였습니다. 이달 초 하려던 계획보다는 다소 늦어졌지만 연내 개최라는 남북 정상 간 약속을 지킨 겁니다. 적대와 대립에 쓰였던 수많은 비용과 노력은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쓰일 것이며 북한은 국제사회와 보폭을 맞추느라 더딘 협력 속도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주춤거려서는 어느 때 가서도 민족이 뜨거운 통일 열망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끊어진 철로를 잇고 서울에서 평양까지 도로 표지판도 세우며 한반도 철도 도로 협력에 또 한 걸음을 내디딘 남북. 공사를 시작하기까진 대북 제재 변수가 남았지만 10년 만에 다시 협력 의지를 다진 점은 눈에 띄는 성과입니다. 남북한 간의 통합교통망, 좀 더 나가서는 동북아 지역의 간선수송망으로, 더 나가서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대륙 횡단철도로 대륙 수송망으로서 정부는 일단 경의선과 동해선 북측 지역 철도 공동조사 결과를 정밀 분석해 추가 조사 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네, 남북철도 연결은 한반도 연결을 넘어서 우리나라 경제 지도에도 새로운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가는 이른바 철의 실크로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물류의 중심지로 떠오를 거란 기대감인데요. 어떤 경제 효과가 있을지 최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한반도 남쪽에 섬처럼 갇힌 우리나라에는 철의 실크로드가 열립니다. 남과 북을 이어준 동맥은 동북아 상생 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우리의 경제 지평을 대륙으로 넓혀줄 것입니다. 남측에서 출발한 열차가 북측을 거쳐 한반도를 관통하고 나아가 중국과 몽골은 물론 유럽까지 광활한 유라시아를 누빌 수 있게 됩니다. 해양과 항공운송에 의존했던 우리나라에도 육상 수출입 시대가 열리면서 경제 지도도 새롭게 그릴 수 있습니다. 먼저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만 봐도 경제 효과는 앞으로 30년 동안 14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철강과 아연, 무연탄 같은 광물 자원을 싸게 들여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역 확대와 물류 비용 절감까지 계산한 전망치입니다.
또 동해선이 지나는 동해안 일대 역시 물류 중심지로 성장하고 지역 경제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부산에서 모스크바까지 화물을 보내면 바닷길로 한 달이 걸리지만 철도를 이용하면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엔 동해선에 화물 1억 3천만 톤이 몰리고 연간 운송 수입은 900억 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입니다. 남북철도와 또 유라시아 대륙철도가 연결이 되면 물류 비용이 대폭 줄어들고 EU 또 북미의 나프타와 함께 동아시아 철도 경제 공동체로서 3대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남북철도 연결이 한반도의 경제 르네상스를 이끌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자, 이렇게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오늘 남북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측 화물열차가 판문역을 마지막으로 달린 것이 지난 2008년이었으니까 10년 만에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재개된 셈인데요. 오늘 착공식에 다녀온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오늘 착공식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몇 시에 정확히 도착하셨어요? 서울에 도착은 3시 5분 서울역 3시 도착이었습니다. 5분. 네, 그 오늘 가실 때 저희가 계속 보도에 나갔던 그 표 갖고 오셨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저희 앞선 시간대 박지원 의원도 보여주시긴 했는데 네네. 혹시 못 보신 시청자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네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6시 45분에 서울역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운임은 1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요금은 이제 제로인데요, 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운임은 이제 그 제대로 받지는 않고 요금만 이제 계산을 해서 요금은 뭐 정확한 거는 뭐 파악해봐야겠지만 아마 거리 대비 한 70km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판문역까지? 네. 서울역에서 판문역까지 약 70km고요. 걸린 시간은 약 한 2시간이 좀 넘게 걸렸습니다. 예. 원래는 그렇게 걸리지 않는데 중간에 우리 측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을 밟았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네. 그 승객들을 정확하게 이제 조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측에서 실질적으로 북측에 넘어갈 때 네. 그 출경 절차라고 하죠. 예. 그 절차를 이제 기차 안에서 밟고 또 북측에서는 내릴 때 역시 입경 절차를 밟고 그것만 밟은 게 아니고 또 이제 그 옷이나 그런 몸을 외부에서 이제 그 약식으로 수색하는 네. 그런 이제 우리 공항에서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그런 절차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200명 정도 그러니까 진행 요원까지 합쳐서 200여 명이 오늘 이제 기차에 탔는데 네. 그 기차에 탄 인원들을 전체를 그 한 명 한 명씩 다 체크를 하고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인원도 파악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네. 왕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오히려 실제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 정상적인 속도로 간다면 1시간도 안 걸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런 이제 중간중간에 그런 절차들이 몇 차례 걸쳐서 있었습니다. 네. 뭐 오늘 사실 저희가 뭐 전문가로서 교수님으로서 모셨지만 열차에 탄 승객으로서 기분을 네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기분이셨어요? 너무 가깝다는 것이었습니다. 멀지 네. 않다. 저도 과거에 개성까지 이 열차를 타고 또는 승용차나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몇 차례 이제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가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오랜만에 그 개성까지 가봤습니다. 네. 상당히 가까운 거리였고 또 우리 도라산 CIQ에서 북측 그 판문역까지
거리가 뭐 한 3-4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거기까지 가는데 옆좌석에 앉은 그 분들하고 대화하다가 예. 정혜구 정책기획위원장님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했는데 대화를 하면서 뭐 가다 보니까 이제 북측에 경계병들이 서 있고 초소의 북측 경계병들이 서 있고요. 네. 조금 더 가니까 이제 바로 판문역이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가까운 거리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까웠다. 오늘 그 참석한 분들이 한 200여 분 되는 걸로 남측과 북측 합해서 네네. 참석자를 좀 설명해 주시고 분위기까지 함께 좀 전해 주세요. 참석자는 네. 우리 측에서는 이제 주비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그 김현미 장관이 발언도 했고 또 철도 그리고 도로 표지판 그런 것들을 이제 커팅할 때도 김현미 장관이 주로 했고요. 또 이제 우리 쪽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중요한 또 역할을 하셨고요. 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가셨고 주승용 국회 부의장 그리고 여야 원내 대표들이 네. 이제 대부분 갔고요. 북측에서는 리성건 조평통위원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리성건 위원장은 공식적인 발언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오히려. 참고로 이른바 냉면 발언으로 좀 그렇습니다. 예, 뉴스에 많이 등장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북한 쪽에서는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주빈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이제 기념사 발언도 했고요. 또 방광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우리가 민경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방광수 위원장도 왔고 북측에서도 그 중요한 인사들이 참가를 했고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제 그 국내에 있는 주요 국가의 대사들도 네. 참가를 했었고 또 중국이나 몽골이나 이런 국가들 그리고 유엔 기구의 그런 대표들도 참석을 해서 상당히 그 행사 자체가 국제적인 행사로 좀 네. 발돋움한 그런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야 저희 되겠습니다. 보도 중에는 이제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북한 측에 네네. 민족의 의지를 좀 강조하긴 했는데 현장에서 좀 북한 쪽 반응 중에 저희한테 좀 전달할 만한 얘기는 들으신 건 없으세요? 뭐 북측의 이제 공식적인 입장들은 아마 보도가 된 대로 네. 아마 그 내용일 것 같고요. 그 비공식적으로 아마 이 착공식 전에 주요 인사들의 티타임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주요 인사들의 티타임은 다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예.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아, 또 그렇군요. 그 자리에서 리성건 조평통위원장도 꽤 많이 발언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상당히 그 우호적인 발언들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좋은 분위기의 티타임이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일단 행사 자체는 친목 서명식이 있었고 네네. 또 궤도 체결식, 도로 네네. 표지판 제막식 이렇게 해서 저희 뭐 기자들도 소개를 했는데 네. 이 중에서 좀 가장 의미가 있다면 어떤 순서가 의미가 있을까요? 뭐 의미로 따지면 역시 이제 그 철도와 도로를 그 서로 그 이번에 동해 서해 철도 도로 연결 및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보수하는 현대화하는 그런 것이 이번 착공식의 주요한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이제 친목 서명식이나 도로 표지판 제막식도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또 관심이 많이 갔던 것은 북한의 취조악단의 공연이었습니다. 이분들이 그 오늘 서울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개성은 꽤 추웠습니다. 그 서울과 개성의 기온차가 4도 차이가 납니다. 평소에도 그렇습니다. 네. 겨울에는 마이너스 4도가 더 떨어집니다. 개성이. 그리고 판문역이라고 하는 곳이 완전히 그냥 그 개활지에 그러니까 평원에 딱 역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개성공단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추웠는데요. 거기에서 이 북측 취조악단이 공연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은 이제 그 착공식이기 때문에 공연이 주요한 그런 목적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분들이 그 오른쪽에 서서 그 간간히 이제 그 음악을 직접 연주하는 그런 자리도 꽤 좋았고요. 전부 여성으로 구성된 취조악단이었습니다. 취조악단. 네네. 네, 그렇군요. 자,
좀 하나씩 여쭤볼게요. 일단 네네. 언론에선 저희가 일단 착공식, 공식 용어가 착공식이기 때문에 쓰고 있는데 정부에선 대북 제재를 좀 의식해서인지 착수식으로 이제 용어를 부르지 않습니까? 네. 성격이 더 강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가보시니까 분위기 어땠어요? 네. 뭐 분위기는 저는 뭐 특별하게 분위기가 저는 나쁘다 이렇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남북의 철도 연결 그다음에 북측의 도로 철도의 현대화 이것을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하자라고 하는 남북의 어떤 약속과 하나의 어떤 다짐의 자리였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끊어진 혈맥을 잇자. 네. 그리고 지금 당장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준비를 우선 빠른 속도로 해놓고 그리고 제재가 점진적으로 해제되는 그런 완화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을 하자. 그런 의미의 이제 그 착공식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재가 풀리기 전에 이제 공식적으로 풀리기 네네. 전까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나요?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를 직접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공사를 그 철도 도로 연결, 특히 철도 연결 같은 경우는 현대화도 중요합니다만 남북이 아마 철도를 새로 KTX급의 고속철도를 놓는 그 작업도 아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철도 노선이랄지 또는 예산 문제랄지 또는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는 문제랄지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이 그 1, 2년 소요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작업들을 빠른 속도로 그리고 매우 치밀하게 왜냐하면 이 사업은 한 번 철도는 놓기 시작해서 한 번 놓고 나면 다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이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이 철도 인프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그 경제성을 담보한 그런 노선을 확정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느 지점을 중간 정착역으로 놓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은 시뮬레이션과 그리고 여러 가지 남북의 앞으로 10년, 20년 아니 뭐 한 100년까지도 놓고 네. 이 여러 가지 그 우리가 대비를 해가면서 인적인 또는 물적인 이 수송과 관련된 것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 시간을 공식적인 어떤 작업을 그 착공 이후에 하기 전에 네. 준비하는 이 과정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그것을 열심히 우리가 남북이 또 머리를 맞대게 해냄으로써 네. 그것을 통해서 남북이 앞으로 경제협력의 어떤 그런 시금석을 만드는 그런 점에서 저는 철도 연결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번 착공식 앞두고 유엔에서 이 부분 착공식 부분만 이제 면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면제 승인이 났는데 혹시 이 철도 연결과 현대화 사업만 원 포인트로 좀 유엔이나 이런 대북 제재 관련해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지금 당장은 그것은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철도 도로 연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철도라고 하는 그런 경제성만을 따질 수 없는 것이 예. 그것이 갖고 있는 정치 군사적인 의미도 있고 또 사회문화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철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그것을 뛰어넘는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준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철도 도로 연결, 특히 철도 연결을 빨리 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것보다도 역시 제재가 완화되는 과정에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나 유엔이 철도 문제를 완전히 이것만 원포인트로 제재를 완전히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철도와 관련된 부분이 수많은 연관 산업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다 그 해제 쪽으로 끌어내기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넘어야 될 산들이 많다.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우선적으로 좀 풀어가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남북의 그 공식적인 어떤 견해 일치가 오늘의 착공식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한 수많은 연결된 사업 중에 하나가 또 개성공단 사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렇게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이 착공식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 또 경제협력 가능성을 천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같은 남북 사이의 훈풍에 개성공단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퀵터뷰는 개성공단 재개만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인 정지태 대표 연결해서 지금 현재 심경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 대표님 연결됐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지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네. 마침 개성 판문역에서 이렇게 착공식이 열렸는데 지켜보셨겠죠? 예. 네,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아,
그동안은 저희 개성 입주업체가 육로로만 네. 그 화물을 운반해나 하였는데요. 예. 그 앞으로는 그 이 철도가 정상적으로 그 연결돼서 운행을 할 것 같으면은 그 남한의 전 지역에서 그 개성으로 그 개성공단으로 화물을 바로 인수인도 아주 가능할 것 같아서 아주 그 의미 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뭐 가정입니다만은 그리고 약간 실례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개성공단이 중단된 상황입니다만은 만약에 현재 개성공단이 가동 중인데 이렇게 철도 연결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도가 연결됐다면 사업하실 때 어떤 점이 가장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 가장 도움이 된다고 보면은 남한에서요. 예. 우리가 쉽게 해서 그 물품 구매를 부산이고 광주고 이런 데서 구매를 할 때 예. 그것을 바로 거기서 우리가 구매를 해서 거기서 바로 개성공단으로 바로 직접 연결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성에서 나오는 제품도 그 지방으로 내려가는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제품들을 바로 개성에서 보낼 수 있다는 점. 거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시 지금 현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벌써 2년하고도 10개월이 지났는데 그때 당시 그 입주 기업 대표들하고도 좀 기업 관계자들하고 연락을 하고 지내세요? 지금도? 예, 전반 전체적으로 연락이 안 돼도 어느 정도는 연락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최근에 좀 분위기를 전해주실 수 있으세요? 뭐 착공식도 있고 남북관계 훈풍이 좀 불고 있는데 기업인들은 좀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는지 좀 전해주시죠. 아, 지금 현재 기업인들은 많이 좀 시리에 빠졌다가 현재 상황이 많이 좋아짐으로써 많은 지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또 뭐 이렇게 조사 결과를 또 보니까 다른 입주 기업 대다수가 좀 재입주 의향을 보였습니다. 개성공단이 재가동을 한다고 하면 다시 좀 입주를 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예. 실제로 들어보셔도 그런 분위기가 이런 통계하고 일치하나요? 아, 그렇습니다. 다시 재가동한다면은 예. 다시 입주할 희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네. 그 대표님께서 맡으셨던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나요? 아, 저는 그 제조업체로서요. 네. 그 금속 쪽으로 해서 손목시계 부품을 제조하였습니다. 네. 손목시계 부품이요. 예. 네. 그때 같이 작업하셨던 이제 남측 쪽 직원들하고도 계속 연락이 닿고 그러신 건가요? 현재는 연락은 닿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네. 앞으로 좀 다시 좀 개성공단이 재가동을 하면 그때 그 직원들하고 다시 일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아, 그 직원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요? 네. 다시 일하는 조건으로 하고, 다시 북한에 대해서 다시 재개된 그 기쁨으로 다시 들어갈 생각입니다. 다시 입주할 생각이에요. 아, 네. 입주를 하기까지 뭐 아직 시간이 걸리겠고 여러 가지 뭐 외교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재가동을 한다고 하면 어떤 절차가 좀 힘든 절차일까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좀 네. 네, 말씀하세요. 네,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기술적으로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예. 시간도 걸리겠지만은 그쪽에 있는 우선 저희 설비들이요. 시설, 기계장치 모든 게 어느 정도인지 정상적인지 그 부분도 파악을 해야 되겠고. 예. 북한 인력은 종전 그대로 오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북한 노동 인력은 그대로 올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렇군요. 사실 지난 10월 말에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이 추진된 적이 있었는데 또 돌연 아쉽지만 중단된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정부로부터 어떤 답변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들은 게 있으세요? 정부로서 뭐 특별하게 들은 얘기는 없고요. 네.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네. 북미 정상회담. 그쪽에 많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북미 관계가 좀 훈풍이 불어야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대북 제재 문제가 풀리고 그래야 또 개성공단까지 좀 얘기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거신다는 말씀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개성공단 기업인 입장에서 정부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은 우리는 필히 정부에서 그 입주 기업들한테 신의가 갈 수 있도록 진짜로 정부에서 그 믿음이 갈 수 있게끔 제발 우리가 꼭 우리 입주 기업들이 꼭 바라는 것은 진짜로 우리는 정부를 믿고 갔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부분만 꼭 입주 기업들한테 진짜로 그동안처럼 실이 안 빠지게끔 꼭 믿음이 가는 약속을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언제 가장 힘이 빠지셨어요? 그러니까 2010년 2월 10일 날 설명절 5일 연휴 마지막 날이요. 네. 예고도 없이 갑자기 중단됐을 때 그때는 정말 그 마음적으로 심정이 좀 말이 아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 포함해서 지금 정부에 하실 말씀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중에 한 분이신 정진태 대표 연결해서 지금 심경 들어봤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한 분과 연결을 해봤는데 이 개성공단 재개 부분도 결국은 대북 제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이제 당장은 북미 관계가 비핵화 평화 체제가 뭔가 흐름을 좀 제대로 타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 평화 체제 문제에서의 성과가 나와야 그 과정에서 이제 제재 완화가 동시 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고, 그 중에 이제 그 제재 완화 속에서 우선적으로 과거에 남북이 협력했던 사업들, 경제 협력 중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이게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풀려야 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역시 이제 그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정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의 어떤 흐름 자체가 지금까지 어떤 지체 현상을 좀 딛고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124개 기업이 지금 어쨌든 개성에서 지금 이제 생산활동 중단한 지가 지금 2년이 넘었는데, 뭐 오늘도 저희가 점심을 하기 위해서 식당을 가는데 개성공단 바로 그 옆으로 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은 이제 현대아산 식당이었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도 송악플라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2년 한 10개월 정도 중단되어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봤을 때 관리가 좀 되고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의 한 400에서 한 500명 정도의 그 관리하는 분들이 2계조로 나눠서 한 기업당 한 2명씩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재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바로 공장을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북한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북한도 이것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사업이 민족의 어떤 그 경협의 상징이기 때문에 북측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기대를 여전히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좀 더 한반도 환경 자체가 변화되길 기대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직접 착공식에 다녀오신 김용현 교수님과 함께 앞으로의 철도 연결 전망 그리고 대북 제재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그때 2007년도 5월 17일 날 사장님한테 신고식하는 그 장면을 갖다가 감회스럽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기관사 신장철의 이명원 경인선 남북간 화물열차 첫 운행 승무를 신고합니다. 첫 연행 안전. 이런 화물열차를 갖다가 첫 운행하는 그의 막중한 임무를 띄웠습니다. 근데 제 앞으로의 바람이라 하면은 남측에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열차로 상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운행을 빼요. 빠른 시일 안에 정상적으로 열차 운행을 더 해가지고
빨리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언젠가 한 번 더 가볼까 했는데 또 이런 또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가게 되니까는 어저께 밤잠을 설치고 오늘 부지런히 나왔죠. 이제 남북철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글쎄 그것이 저희 소망이죠. 네, 달려 나아갈 것입니다. 경안사 한경기입니다. 내가 앞으로도 이 기한사가 수시 청안에 이 파괴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됐을 때 눈물이 났죠. 최후의 열사로 유명했으니까 이번에 개통식에는 그래도 최절도 운명하시고 내 정말 바른 심리입니다. 감회가 깊고 정말 감개무량하고 알병았다. 철도 그 대통령이 미끄럼이 되는 통일이 빨리 또 이룰까는 그 기회가 오지 않나. 작년에 평화 통일이 돼가지고 평양 시민이 서울도 자유롭게 또 서울 시민이 평양으로 자유롭게 안내할 수 있는 시기를 지금 고대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에 발빠르게 나서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에 적극 대처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창성동 서울정부청사 별관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을 상대로 검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반부패 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사무실 두 곳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두 장소로 동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태우 수사관이 특감반에 근무하면서 생산한 각종 문건 등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공무나 군사상 보안이 필요한 시설이라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한 만큼 수사에 필요한 목록 가운데 일부를 임의 제출받는 형식으로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감찰반은 청와대 외부인 창성동 별관에 자리 잡고 있고 반부패 비서관실은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들의 사무실이 있는 청와대 여민관에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6일, 검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으로 현 정부 들어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민간인들을 사찰한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박용호 전 창조경제혁신센터장 관련 등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작성한 첩보 내용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고발된 인물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모두 4명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문건을 바탕으로 김 수사관이 첩보를 생산하는 과정에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에서 생산된 첩보 내용이 적절치 못한 방식으로 외부에 유출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될 경우 김 수사관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과 공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희력입니다.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집행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집행 대상에 청와대 PC도 포함돼 있다면서도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은 당연한 조치로 형식적, 보여주기식 수사에 그쳐선 안 된다며 특별수사단 구성이나 특임검사 임명으로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 점 의혹도 치우침도 없는 공정한 수사가 돼야 한다며 결코 꼬리 자르기 수사, 성역이 있는 수사가 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댓글의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 특검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다음 달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공범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도 이번 주에 마무리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전후 정치기사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 드루킹 김동원 씨의 재판이 넉 달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2016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 정치기사 댓글의 공감수 등을 9천여 차례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옛 보좌관에게 뇌물을 주고 고 노회찬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특검 측은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는 등 김 씨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제2의 드루킹이 나오지 않도록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드루킹 김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김경수 지사와 집권 여당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자신은 1997년 IMF를 겪은 세대로서 경제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김 지사와 문재인 당시 후보자 등 유력 정치인들을 도우려다 오히려 배신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를 비롯한 드루킹 일당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25일 예정된 가운데 공범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도 이번 주에 마무리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 일부는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고발한 이른바 문자폭탄 사건을 취하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한 사건은 수사할 단서나 증거가 없어 각하 처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검찰수사관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를 내일 발표합니다. 앞서 대검은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 지인의 뇌물 사건에 개입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셀프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달부터 감찰을 시작했습니다. 또 김 수사관이 KT 상무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골프장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안정의 핵심 해법으로 토지공개념 강화를 통한 투기이익 원천 차단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꼽았습니다.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토지공개념을 박 시장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어서 미묘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오승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 주택 공급률이 100%에 육박하지만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절반을 밑도는 건 다주택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이 과열됐고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던 서민들이 속속 서울을 떠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서민들은 날로 뛰는 집값에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전월세, 이자 부담에 정말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해법으로 토지 공개념 강화를 꺼내들었습니다.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 공개념을 강화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등 토지 공개념을 강화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보유와 개발 단계 그리고 처분의 모든 단계에서 투기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보유세 강화와 제대로 된 개발이익 환수, 철저한 양도소득세 부과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여당 중심으로 논의되던 토지 공개념을 박 시장이 처음으로 공개 언급하며 화답한 모양새입니다. 그동안 제기된 여권과의 불협화음 논란을 잠재우고 운명 공동체라는 점을 부각해 차기 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박 시장은 또 서울시는 공공주택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공급을 확대하겠다면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0%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성남 분당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금융지주 경연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분당 아파트 가격이 21.9% 올라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에서는 25개구 아파트값이 평균 14% 이상 올랐고 특히 영등포구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18.3%로 전체 2위, 강남구가 17.8%로 뒤를 이었습니다. 내년에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이 소폭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15개 지역본부가 지역별 주택시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부산과 울산, 강원, 충북 지역은
내년에도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대다수였습니다. 경북과 경남, 충남 역시 하락 전망이, 서울도 하락을 점친 전문가가 전체의 3분의 2에 달했지만 경기와 대전, 세종에서는 상승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노사 양측이 모두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양측 주장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면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후 경영계와 노동계는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경영계는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동계는 약정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30년 동안 적용된 기준을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계의 주장대로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해도 기업에 추가로 부담되는 것이 없고 오히려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이 최대 20% 삭감되는 결과를 불러온다며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저임금 자체가 15% 내지 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또한 법정 주휴수당은 반영하되 법정 주휴 시간은 제외하자고 한다면 이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하지도 않은 주장입니다. 또 약정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이를 지급하는 기업이 많지도 않고 준다고 해도 노동계의 주장대로 최대 234시간으로 급여를 나누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일하지 않는 날에 주는 수당으로 보통 법정 주휴수당은 일요일, 약정 주휴수당은 토요일에 적용됩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에 9조 원 가량의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계도 기간을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로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지난달 치킨값을 올리면서 가맹점 납품가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던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가 매장 공급가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BBQ는 닭과 무 등의 가격이 올라 다음 달 1일부터 9가지 핵심 품목의 공급 가격을 올리기로 하고 최근 가맹점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BBQ는 지난달 치킨 가격을 2,000원 정도 올리면서 가맹점들의 요구에 따라 소비자 가격만 올리는 것일 뿐 공급가 인상 계획은 없다고 했지만 한 달여 만에 말을 바꾼 겁니다. 네, 타미플루,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복용한 중학생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타미플루 처방과 조제 시 충분한 설명을 해달라고 의사와 약사들에게 요청했습니다. 해당 약국엔 과태료를 물릴 것으로 보이는데 형평성 논란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정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부산에서 숨진 중학생의 유족은 타미플루를 처방받는 과정에서 의사와 약사에게서 부작용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지금은 어떨까? 실제로 대형 병원 6곳을 취재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타미플루의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한 곳은 절반에 그쳤습니다. 의사의 진료와 설명 후 간호사까지 부작용 설명을 하는 곳은 2곳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설명을 안 한다고 제재가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큰 수술이나 수혈, 전신 마취의 경우 설명 후 동의 과정을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뿐입니다. 반면 약사의 경우는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타미플루 부작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 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중학생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인과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타미플루를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충분한 안내와 설명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24일 식약처의 안전성 서한에 이은 보건당국의 2번째 조치입니다. 긴급 모임도 가졌습니다. 의사들의 노력과 또 약사의 조제 및 복약 지도에 있어서 좀 환자분들을 이중적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관련 단체와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숨진 중학생의 관할 보건소가 해당 병원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를, 해당 약국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형평성 논란까지 빚어지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전국에서 폐원을 신청하거나 검토 중인 사립유치원이 일주일 사이에 3곳 늘어난 106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는 24일 오후 기준으로 학부모와 폐원을 협의 중인 유치원이 94곳, 지역교육청에 폐원 신청을 한 유치원은 10곳, 폐원 승인을 받은 유치원은 2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폐원을 검토 중인 유치원은 학부모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인근의 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원화 분산 수용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유치원 폐원에 대한 학부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학부모 고충지원센터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학부모 우려가 여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고충지원센터는 내일 오후 1시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5시 15분쯤 서울 청담동 강남구청 인근의 4층 높이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한 시민들의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1명이 발목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이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40여 대 그리고 소방관 140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 2층에서 불꽃이 일었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릉 펜션 사고 원인과 책임을 찾기 위해 경찰이 보일러 시공업체 등 4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고 원인의 윤곽은 잡힌 상태여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범위 그리고 대상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사고 펜션에 LP가스를 공급해온 업체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펜션 가스 보일러를 점검할 의무가 있는 가스 공급 업체를 압수수색한 겁니다. 사고가 난 지 8회 만입니다. 거래 장부 이런 거 중심으로 이제 압수했습니다. 근데 분석해봐야 됩니다. 압수수색은 가스 공급 업체와 가스 안전공사 영동지사, 보일러 설치 업체, 건축업자 집 등 4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보일러 공사 관련 서류와 보일러 점검 기록, LP가스 거래 장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원인 파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피의자를 가리는 등 죄의 경중과 혐의를 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 분석을 토대로 2, 3일 안에 일부 참고인을 피의자로 전환한 뒤 다시 부를 예정입니다. 7명에서 9명 정도가 거론됩니다. 경찰은 그동안 보일러 부실 시공과 점검 관리 소홀 등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펜션 보일러를 정밀 감정한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남녀 간 성대결로까지 번졌던 이른바 이수역 폭행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쌍방폭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남녀 피의자 5명 모두한테 공동폭행과 모욕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인터넷에서 큰 논란이 일었던 이수역 폭행 사건. 여성 측이 당시 상황을 묘사한 글과 폭행 피해 사진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맞서 남성 측이 여성들의 욕설 등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면서 남녀 성대결로 번졌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건 CCTV가 없는 술집 밖 계단에서 여자 손님이 굴러떨어진 상황입니다. 밀었는가 아니면 스스로 넘어진 것인가. 이에 대해 경찰은 남자 손님이 여자 손님의 손을 뿌리치면서 일어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로 판단했습니다. 당사자 일방적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SNS 통해서 게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 부분이 있어서 신속하게 수사를 저희가 진행을 한 거고. CCTV와 휴대전화 영상 등을 분석한 경찰은 결국 남녀 피의자 5명에 대해 공동폭행과 모욕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술집 밖에서 몸싸움을 벌인 남녀 2명에 대해선 상해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초래해 경찰이 이례적으로 수사 초기 상황까지 공개했던 이수역 폭행 사건. 남녀 양측의 공방은
검찰 수사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미국 국경 순찰대에 구금된 과테말라 출신의 8살 소년이 현지 시각으로 성탄절 새벽에 숨졌습니다. 앞서 과테말라 출신의 7살 소녀도 이달 초 미국 국경 억류 도중에 사망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강경 기조가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미국 국경지대에 구금 중 숨진 과테말라 출신 7살 소녀의 장례식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엄수됐습니다. 이 소녀는 억류 도중에 탈수증과 쇼크 증세로 숨졌습니다. 이 소녀에 이어 이번엔 국경지대에 구금 중이던 과테말라 출신 8살 소년이 숨졌습니다. 미 세관 당국은 미국 멕시코 국경지대에 구금 중이던 소년이 감기와 고열 증세를 보여 뉴멕시코주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다시 증세가 심해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Vamos a llevar en mi casa, lo vamos a velar y vamos a estar todos juntos. 세관 당국은 매우 슬프다며 사인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문제로 촉발된 연방정부 셧다운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국경지대에 구금된 아동들의 잇따른 사망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강경 기조에 대한 비판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텍사스주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구금됐던 불법 이민자 수백 명이 성탄절 연휴 기간에 석방됐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인도네시아 쓰나미 피해 지역에 쓰나미가 재발할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쓰나미의 파고는 초기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높았고 위력도 강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며칠 전 쓰나미가 덮쳤던 반텐주의 수무르 마을. 쓰나미가 또 몰려온다는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깜짝 놀라 황급히 뛰어갑니다. 일부는 높은 곳을 찾아 이슬람 사원으로 대피합니다. 잠시 뒤 허위 경보로 밝혀져 주민들은 안도했지만 쓰나미의 추가 발생 우려는 여전합니다. 카르나와티 기상기후지질청장은 화산의 분화가 계속되면서 수백 차례 충격이 누적됨에 따라 화산 경사면이 다시 붕괴해 쓰나미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면서 해안에서 500m에서 1km 이상 떨어지거나 주변보다 10m 이상 높은 고지대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 주변에 조수 관측기를 설치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밤 발생한 쓰나미는 처음 알려졌던 것보다 파고가 높고 위력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쓰나미의 높이를 2m에서 5m로 분석했습니다. 누그로오 국가재난방지청 대변인은 피해 지역 해안의 호텔과 건물 대부분이 무너졌는데 처음 알려졌던 것처럼 파고가 낮았다면 피해가 이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기상기후지질청은 쓰나미 발생 초기에 순다해협 주변 4곳에서 관측된 쓰나미의 높이가 0.3m에서 0.9m에 불과했다면서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일직선상에 놓인 대조기를 맞아 만조 수위가 높았던 탓에 피해가 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난당국과 기상당국의 엇갈린 목소리는 책임 소재와 맞물리며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남북이 오늘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정부는 실제 공사가 북측의 비핵화 진전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새해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가 한 명당 월 20만 원으로 오르고 지원 대상도 만 14살 미만에서 만 18살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내륙에 다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부터 체감온도가 영하 20도를 크게 밑도는 동장군이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남과 북이 오늘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에서 민족 번영의 꿈을 함께 꿨습니다. 네, 오늘 착공식에서 있었던 남북 대표의 착공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철도 도로의 연결을 통한 남북 간의 교류와 왕래는 한반도의 평화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적대와 대립에 쓰였던 수많은 비용과 노력은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쓰일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일상을 더욱 평화롭고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위풍과 역풍에 흔들림 없이 곧바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북남 철도 도로 협력 사업의 성과는 우리 온 결여의 정신력과 의지에 달려 있으며 남의 눈치를 보며 주춤거려서는 어느 때 가서도 민족이 뜨거운 통일 열망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네, 한반도 평화를 굳건히 하기 위한 오늘 철도 연결 착공식 무사히 마쳤지만 실제 착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네, 대북 제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공사를 하긴 어려워 앞으로 남북 철도 협력은 북미 협상과 비핵화 진전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에는 UN 아시아 태평양 지역위원회 아르미다 알리샤바나 사무총장도 참석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회원국의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UN 산하위원회인데 정부가 특별히 초청한 겁니다. 대북 제재에 막혀 더디더라도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받으며 차근차근 남북 철도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한반도 문제가 국제사회 문제이라는 점인 만큼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UN 관계자를 초청한 것으로. 착공까지 남은 과정은 추가적인 정밀조사, 기본계획 수립과 공사 설계 등입니다. 이 과정에서 북측과 현대화 수준과 노선, 사업 방식을 협의하는데 이에 따라 소요 비용도 달라집니다. 실제 공사는 언제쯤 열릴 것으로 보시나요? 예, 그 남측이랑 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남북 간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2,950억 원 정도지만 대북 제재 저촉 논란이 일 수 있어 집행은 불투명한 상황. 철도와 같은 인프라 사업의 경우 UN 대북제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추진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열쇠를 쥔 건 미국입니다. 사업의 본격적 추진은 UN 대북제재위원회에서 결정되겠지만 결국 미국이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맞춰 이를 허용할 것으로 봅니다. 착공식은 마쳤지만 이곳 도라산역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무엇보다 내년 북미 협상의 진전 여부에 따라 남북 철도 협력 속도 역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오늘 착공식엔 우리 측에서 한 100여 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대체로 남북 평화와 번영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한국당은 당장 착공도 하지 못하는 실체 없는 착공식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역을 출발해 북한 개성 판문역으로 향하는 열차가 출발 준비를 합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 부의장 등이 함께 올라탑니다. 착공식이 끝난 뒤 여야 의원들은 북한 리선건 조국 평화통일위원장 등 북측 인사와 밝은 표정으로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남북 간 철도 연결은 한반도의 공동 번영은 물론 동북아의 상생 번영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획기적으로 확장시키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귀경 직후 YTN에 출연해 서울 판문이라고 적힌 기차표를 꺼냈습니다. 박 의원은 원내 5개 정당 가운데 유일하게 착공식에 불참한 자유한국당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 발언을 지적했습니다. 14년도에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은 우리 국민 소득이 연 7만 달러가 돼서 미국 다음으로 된다. 그때는 뭐예요? 김관영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바른미래당 역시 역사적인 장면에 가슴이 벅차오름을 금할 수 없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손학규 대표 등은 착공식과 비슷한 시각
전방 해병대 부대를 찾아 남북관계 진전도 좋지만 안보도 튼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고 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방 안보 태세는 더욱더 굳건히 다져져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대북 제재로 실제로 언제 공사를 시작할지도 모르는 실체가 없는 착공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떨어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꼼수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착공 없는 착공식입니다. 무늬만 착공식이고 지지율 방어를 위해 갖다 쓰는 가불 착공식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착공식에서 남북이 손을 맞잡았지만 정작 남측 내부적으로는 논란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내년부터 1시간 기준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1시간 기준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의 노인은 기초연금을 한 달에 기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5만 원 더 지급합니다. 또 내년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이 한 달에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또 1살 미만 어린이의 외래 진료비에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기존 최대 42%에서 5에서 20% 수준까지 낮추고 임신과 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한도도 10만 원 더 올립니다.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지 넉 달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손 씨는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서울 청담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아버지 소유의 외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경상을 입었고 사고를 지켜본 택시기사 등이 달아난 손 씨를 150m 정도 쫓아간 뒤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로 체포된 배우 손승원 씨가 출연하고 있는 뮤지컬 랭보 측은 손승원이 무대에 설 예정이었던 2회차 공연을 모두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랭보 측은 손승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마지막 출연 회차인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와 6시 공연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지만 관련 사고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20분쯤 경기 광명시 하안동에서도 SUV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아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A씨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15% 상당의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을 확인하고 A씨를 입건했습니다. 네, 비슷한 시각 경부고속도로 부산요금소 앞에선 음주 단속을 피해 50km가량을 달아나다가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로 22살 A씨가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22%로 운전대를 잡았고 도주 과정에서 시속 190km 이상으로 달리는 등 과속과 난폭 운전을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김광두 부의장이 적폐청산은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앞서 지난달 4일을 표명한 김 부의장은 이번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청와대는 내년 초에는 어떻게든 정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김광두 부의장과 함께 입장합니다. 경제 활력을 강조하는 배경 앞에서 문 대통령은 산업 혁신을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남이 만든 기술을 응용해서 파는 추격형 경제로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 지금 요즘 침체, 부진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심지어는 좀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제 우려들도 있는데 김광두 부의장은 내년 산업 전략의 방향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기업하려는 분위기 조성 등 6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의 불법 행위가 좀 과하다고 느끼는 기업들도 일부 있고 정부의 적폐청산이라는 것도 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쓴소리도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김 부의장은 적폐청산은 필요하지만 범위와 기준이 모호해서 기업이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였다는 점과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 아닌 불법 행위를 막아달라고 건의한 것이라고 SNS를 통해 부연 설명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해 경제 정책에 관여했지만 소득주도 성장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김 부의장은 문 대통령에게 이미 몇 차례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김 부의장은 마지막 회의냐는 기자 질문에 그렇지 않겠냐며 대통령이 자신의 사의를 만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부의장의 거취에 대해 사표 수리든 반려든 내년 초에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교체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김용균 법의 핵심 내용이 빠졌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기업 처벌 방안으로 제2의 김용균이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정문 앞에 작은 단상이 마련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의 입법을 거듭 촉구하는 릴레이 발언대입니다. 같은 시각 법안을 논의 중인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시민대책위 등이 준비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죽어나갈지 모르는 이 죽음의 사회, 이것이 나라가 망하는 길 아니고 무엇입니까? 청년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저희들 함께하는 노동자 시민 그리고 정치권 이번 기회에 반드시 노동계는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는 동안 법안 통과를 미뤄온 국회를 비판하며 자성을 요구했습니다. 논의가 안 됐다고요? 8년 전 18대 국회에 올라간 법안이 지금 내용입니다. 국회도 이 죽음의 공범자라고 주장하는데 동지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김용균법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원청업체의 잘못이 드러났을 경우 최소한의 처벌을 담보할 수 있는 처벌 하한선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빠진 법안은 완전하지 않다며 앞으로 더 강력한 기업 처벌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원청 처벌 강화와 기업의 책임자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의식 전환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들이 많습니다. 왜 한국 노동자, 시민의 사망만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어야 합니까? 20대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과 국회의 답답한 법안 논의 과정. 제2의 김용균이 생겨선 안 된다며 터져나온 노동개혁의 외침은 새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강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독일을 2대0으로 제압한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가 AP통신이 선정한 올해의 스포츠 이변 가운데 하나로 뽑혔습니다. AP통신은 올 한 해 전 세계 스포츠계에서 일어난 깜짝 결과 8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독일을 꺾은 경기 외에 러시아 월드컵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전과 러시아 스페인전 결과도 이변으로 꼽았습니다. AP통신이 꼽은 올해 스포츠 최대 이변은 지난 3월 미국 대학스포츠협회 남자농구 토너먼트에서 최하위 16번 시드가 1회전에서 톱 시드를 이긴 경기였습니다. DC 코믹스의 히어로물 아쿠아맨이 크리스마스 최고 흥행작이 됐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집계 기준으로 이 영화는 크리스마스인 어제 하루 50만 7천여 명을 동원해 누적 관객수 210만 1천여 명으로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할리우드 로봇 영화 범블비가 어제 44만 1천여 명을 불러들이며 2위에 올랐습니다. 해넘이 해맞이 명소인 충남 당진 외목마을에 외가리 머리를 표현한 해상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새빛 외목이라는 이름의 상징물은 외가리목에서 마을 지명이 유래했다는 설에 착안해 바닷물 속에서 힘차게 튀어오르는 희망을 표현했다는 설명입니다. 당진시는 새빛 외목이 경북 포항 호미곶 상생의 손의 3배가 넘는 30m 높이라며 전국 해상 조형물 가운데 제일 큰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뉴스보 이어갑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에 북한이 공단 폐쇄로 갑자기 전원 추방을 선언한 뒤 4시간여 만에 공단에 남아있던 우리 인력이 모두 철수했습니다. 우리한테 뭐 통보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정치적으로 중단됐을 때는 진짜로 이건 마음에 큰 공황 상태가 완전히 와 있고 이거 어느 누구한테도 하소연할 길도 없고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입어갖고 진짜로 혼이 나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추가적인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뭐 다시 개성공단이 재개되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정부의 그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우리한테 피가 믿음이 되는 그런 약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주객한테도 좋은 보탬이 되고 빨리 되든 늦게 되든 간에 다시 재가동이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하루빨리 좀 재개돼서 우리 하루빨리 북한 근로자들하고 얼굴 맞대고 하루빨리 좀 만나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지금 가장 바라는 소원입니다. 출발 서울, 도착 판문. 이 판문역으로 가는 열차 아니고요. 상기된 표정의 김금옥 할머니입니다. 올해 연세가 86살로 할머니의 고향이 바로 개성 덕암동입니다. 꿈만 같다는 할머니는 개성역에 내려서 어릴 적 다녔던 학교로 가고 싶다는 바람도 함께 전했습니다. 철도 연결 착공식으로 기차 타고 유럽 여행 가고 싶다는 기대감도 높습니다만은 실향민들은 유럽 여행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차로 고향 땅까지만이라도 밟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의 소원처럼 나의 살던 고향을 기차를 타고 갈 수 있게 남북의 거리가 좀 더 좁혀질 수 있을까요?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어디에 이런 집 없을까? 자연과 함께하는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집. 합리적 가격으로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동식 목조주택 전문회사 성심건업.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우리 아빠는 지구를 지켜요. 미세먼지를 줄이고 공기를 맑게 해준대요. 소나무를 많이 심어서 지구를 시원하게 해주고 북극곰을 구해준대. 걔네 아빠 짱이지. 그거 아빠도 하는 건데. 아빠도 콘덴싱 만들어? 아빠는 콘덴싱 쓰잖아.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콘덴싱이 울었다. 콘덴싱 30년. 성탄절이 지나자마자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일부터는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 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하겠고 찬바람이 더해지며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한파 경보가, 그 밖에 중부와 전북, 경북에는 한파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6도에 머무는 등 종일 영하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습니다. 다만 울릉도와 독도는 주말까지, 제주도와 서해안에는 밤부터 모레 오후 사이 눈이 내리겠는데요. 울릉도 독도와 제주 산간에는 최고 30cm, 그 밖에 제주도와 호남 서해안에는 최고 7cm의 많은 눈이 쌓이겠고 충남 서해안과 호남 내륙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7도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12도, 대전 영하 9도, 광주 영하 5도, 부산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7도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6도, 대전 영하 3도, 광주 영하 1도, 부산 3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등 새 및 한파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오늘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